지난 2022년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세 이문찬이 우승하면서 한국인들은 또 세계적인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등장했다며 열광했습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이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된 이문찬을 두고 미국 언론은 100만 분의 1 인재라 극찬했죠. 현재도 그의 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구하기 힘든 것으로 유명한데 반 클라이번 우승 직후 뉴욕 필하모닉,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볼티모어 심포니,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등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콘서트홀 초청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15세 한국인 홍석영이 반 클라이번 주니어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클라이번 재단이 개최하는 국제 콩쿠르와 주니어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차지한 기록을 썼는데요. 2017년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우승까지 포함하면 한국 연주자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3차례 연거푸 석권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세계적인 클래식 언론인 그라모폰은 한국인 이승원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한 번 한국인의 국제 콩쿠르 우승 소식에 환호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할수록 소환되는 거장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만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25일 그는 줄리아드 음악원 초청으로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 레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이건 칭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주할지보다는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라며 노하우를 전수했는데 직후 문제의 망언이 쏟아집니다. 가끔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노래를 불러보세요. 한국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라며 한국인들은 마치 예술가적 DNA가 없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줬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에 해외 언론들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인종이라는 영린을 건드렸다며 비난을 쏟아부었고 결국 줄리아드 음악원과 주커만이 잇따라 사과하면서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 DNA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발언으로 한국인들은 졸지에 예술가적 기질은 1도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승원 이전에, 이문찬 이전에, 조성진 이전에, 그것도 이미 10년 전인 2012년에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는 한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한국인 연주자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다큐멘터리로 만든 벨기에 감독이 있습니다. 일부러 세종학당에 등록해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던 그는 주요 클래식 콩쿠르와 공연을 수백 개나 촬영해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했고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무대 영상기록 담당자이기도 한데요. 매번 세계 최고 연주자들만 취재했던 그는 왜 한국인들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민족이라고 평가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2008년 방영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 그리고 얼마 전 이영애 배우가 출연해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마에스트라의 참아에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배우는 각 드라마에서 피아니스트를 포함한 수많은 악기 연주자, 합창단 전체를 아울러 연주를 이끌어가는 지휘자로 등장했습니다. 여성 지휘자는 마에스트라, 남성 지휘자는 마에스트로라 하고 남녀 구분 없이 마에스트로라 부르기도 합니다. 독주가 아닌 여러 악기가 합을 맞춰야 하는 오케스트라에서는 각각의 연주자가 속도와 리듬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제대로 된 합주를 청중에게 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지휘자가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악보임에도 음악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마에스트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능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음악의 형식, 주제, 악보, 악기에 대한 이해는 물론 많은 단어를 이끌어야 하기에 리더십, 사교력, 정치력까지 요구됩니다. 피아노가 그러하듯 이 분야에서 국제 콩쿠르가 있는데 매 3년마다 개최되는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입니다. 덴마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대 상임 지휘자인 니콜라이 말코를 기리기 위해 생겨난 이 콩쿠르는 특히 젊은 지휘자들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1965년부터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죠. 그런데 2024년 콩쿠르에서 20개국 24명의 참가자 중에서 한국인 이승원 지휘자가 우승을 차지해 한국인 최초 우승 기록을 써내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이자 2017년부터 덴마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맡고 있는 파비오 루이지는 그에 대해 이승원은 음악을 환상적으로 프레이징할 수 있으며 콩쿠르 기간 오케스트라와 특별하게 소리를 조율했다고 평가했고 심사위원이자 첼리스트인 리처드 쿠르그는 이승원이 음악성과 진중함으로 오케스트라와 심사위원들을 압도했다며 음악가인 동시에 지휘자인 그의 폭넓은 경험은 지휘할 때 가장 아름답게 표현됐다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말코 콩쿠르 측은 이승원은 이미 클래식 음악계에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며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의 말코 국제 콩쿠르 우승이 그의 음악 경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죠. 이제 세계 24개 오케스트라의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게 된 그가 한국 클래식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열린 카라얀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도 한국인 윤한결입니다. 이승원과 윤한결의 우승으로 지휘자라는 분야가 큰 관심을 받게 됐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아무래도 피아노일 겁니다. 모든 피아니스트 거장들이 콩쿠르 우승자는 아니지만 분명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 우승은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조성진, 임윤찬 등의 한국인 피아니스트들이 쇼팽 콩쿠르, 반클라이번 콩쿠르 등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장 자존심이 상한 것은 일본입니다. 특히 100년 역사의 쇼팽 콩쿠르에서 단 한 번도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NHK는 일본인 피아니스트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로 일본인 연주자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치긴 하지만 특별한 호소력이 없다는 평을 듣는다며 전 세계 클래식계에 인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가르친 것은 잘 따르지만 국제무대에서 통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일본인 연주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클래식계에 부는 한국인 바람을 10년 전부터 예언한 인물이 있습니다. 벨기에의 티에리 로로 감독인데요.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전세계 콩쿠르 우승자와 결선진 출자의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추월했다며 한국인 연주자들의 실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말은 과장도 공허한 인사치레도 아닙니다. 조성진이 우승한 쇼팽 콩쿠르, 임윤찬이 우승한 반클라이번 콩쿠르 등 전세계 120여 대회가 속한 콩쿠르의 유엔이 국제음악 콩쿠르 연맹인데 이 연맹이 발표한 통계가 충격적입니다. 2023년 전 세계에서 개최된 국제 콩쿠르는 총 58개, 그중 한국인 우승자가 무려 17%입니다. 전통적인 클래식 강국이라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9%, 중국도 9%에 불과합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입상자를 모두 합쳐도 한국은 14%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앞서죠. 한국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년 전 이탈리아에서는 한국 음악교육 시스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어떻게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벨기에 로로 감독은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현장 중계를 30년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콩쿠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왕이 직접 주최하고 수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을 옆에서 지켜본 그는 특이하게 한국인 클래식 연주자들을 집중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2개나 제작했습니다. 2012년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와 2022년 K-클래식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는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배경을 두고 최근 한국 연주자들이 산사태처럼 몰려오는 건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현상이라며 한국 음악가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음악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이미 2010년 처음으로 그의 화두가 됐죠. 그가 2012년 첫 다큐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를 제작한 계기이기도 한데요. 그는 세계적인 거장을 다룬 40여 편의 다큐를 연출하며 콘서트 현장 중계만 1000회 넘게 담당했습니다. 자신의 본업과도 같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승전에 매번 4-5명의 한국인이 진출하는 걸 보며 호기심이 폭발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그는 한국인 연주자들을 만나고 벨기에 세종악당에 등록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10년간 16번이나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한국을 알고 싶었는지 감이 오시죠. 그렇게 2012년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라는 다큐를 제작했고 이는 벨기에 왕비가 직접 찾아봤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의 본업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피아노, 첼로, 성악, 바이올린 순으로 매년 부문별로 돌아가며 개최됩니다. 벨기에 왕가가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파급력도 상당하죠. 1938년부터 시작된 이 콩쿠르는 그간 구소련, 유럽, 미국 피아니스트들이 휩쓸었었습니다. 그러나 로로 감독의 말처럼 1991년 백혜선 피아니스트가 4위를 기록한 이후로 거의 매 대회마다 수상자가 등장합니다. 괜히 그가 한국인은 이상한 민족이라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분석한 한국 클래식의 비상원인 역시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내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등 체계적인 영재 조기 육성 시스템, 금호, 현대, LG 등 기업들의 활발한 메세나 활동,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부모들의 교육열이 시너지를 낸 결과가 현재의 한국 클래식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한국인의 열정 DNA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강요된 열정이든 자유로운 열정이든 말이죠.
서양 젊은이들은 더 많이 배우려는 열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 음악가든 하루 6시간씩 온 힘을 다해 공부해야 한다. 성공에 다른 비결은 없다며 클래식 음악을 향한 한국인들의 움직임은 음악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신선함을 한국 음악계에서 느낄 수 있다며 클래식 음악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한국에 있지 않나 싶다며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세계 클래식계를 접수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국제음악 콩쿠르 연맹 회장 피터 폴 카인라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음악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강력하고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서 클래식 본국인 유럽에서도 배워야 할 정도다라며 음악적 성공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한국에는 존재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남아있는 선입견을 예시로 들었죠. 그는 오스트리아의 클랑포른 빈을 이끄는 수장이기도 한데 2015년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우승할 당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심사위원들이 한국인에게 우승을 줄 수 없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비판하며 문지영에게 1위를 주지 않는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며 제대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이러한 선입견은 상당히 사라졌고 그런 선입견을 사라지게 한 것은 아마도 한국인 연주자들의 넘사벽 실력이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K-팝으로 대한민국을 떠올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많은 예술 분야에서 한국인의 활약이 들려옵니다. 이는 단순히 시대나 산업의 힘으로 K-팝이 세계에서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한과 흥이 마침내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계, 대중음악계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한과 흥이 더 멀리, 더 깊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